안녕하세요. 기후위기 북토크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6월에는 비가 많이 내리더니 7월은 예전에 8월 열대야가 앞당겨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잘들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요. 7월 한 달 사이에 폭염으로 인해 4분의 건설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사망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마스크에 안전모, 장갑 등을 착용하고 무거운 철근을 메고 작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설 노동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열사병 예방 수칙을 보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되면 무더위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는 5개 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 온도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5개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폭염 등의 기후 재단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세심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북토크는 2가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먼저 장소가 바뀌었죠. 네, 여기는 장이 행복 누림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 들어서면 기후위기 관련 책들을 모아 소개하고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마을인 수다 등의 도서관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온 도서관하고 호박이 넝클책이 함께 힘을 모아 북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쭉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좀 공지사항이 좀 있는데요. 오늘 댓글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죠?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분 중에서 2분을 사다리로 추첨해서 책 선물, 여기 오늘 주제인 이 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찾아가시는 방법은 직접 오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카톡으로 방송에 혹시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호박이 넝클책을 치고 들어오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유튜브로 카톡으로 바로 연결하시면요 댓글 달기가 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카톡으로 연결하셨다면 맨 아래에 점 3개 있는 걸 누르시고요. 브라우저 변경을 하시면 또 댓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변화는 바로 우리 초대 손님의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라운범 댄서 대신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생협 활동을 오래 하셨고요. 현재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대표이신 이선임 선생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직접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 하게 된 소감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웬만해서는 떠는 게 들통이 안 나는 사람인데 오늘 좀 들통 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구에서 이제 17년차 거주 중이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리인 줄 모르고 네, 저도 사실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북콘서트를 계속 시청한 지 한 3개월, 4개월 차 시청자 팬으로서 여기 2 선생님 라운범 선생님하고 선생님을 직접 뵐 수 있을 거라는 제 나름의 연예인이세요. 2분은 제 마음속 연예인. 그래서 찐 팬심으로 오늘 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걸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이선임 선생님하고 나오늘 작가님하고 환상적인 조합이 될 것 같아요. 나오늘 작가님은 이 더위에 무사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하고 냉장고도 아마 없으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옥상의 옥상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옥상의 식물들은 또 이 무더위에 또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에어컨이랑 선풍기도 없앴어요. 선풍기도 없고 뭐 이렇게 부채 하나 있는데 그 부채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자연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 오늘 모자 새로 아, 맞다. 패션 제가 여쭤본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오늘 패션 컨셉이 네. 뭐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여름을 지내고 또 뭐 옥상에 뭔가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네네. 이게 오늘 일부러 이렇게 꾸며 쓴 건 아니고요. 정말 365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부 모자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제가 쓰고 있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냉방을 안 하면서 이 더위에 그냥 몸으로 버티고 부딪히는 생활을 하면서 생각 외로 뭐 괴로움이나 고통이라기보다는 생각 외로 전혀 새로운 행복을 좀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것도 뭐 이렇게 멋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물수건이에요. 물 적셔서 그냥 손수건 항상 이렇게 차고 있거든요. 물수건 요법. 전 멋으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물수건 요법을 발견하게 되고 또 놀라운 것은 옥상에 그 냉방이 됐으면 제가 이런 상상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옥상에다가 그 반신욕조를 올려서 제가 거기서 프라이빗 수영장을 아예 만들어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노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이제 에어매트를 중고에서 2,000원 주고 제가 중고 샀어요. 그래서 그 모기장을 치고 아예 이제 바깥에서 자는 것까지 해보고 있게 됐는데 별 보고 주무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펼쳐져서 근데 그런 거 완벽하게는 아니고 뭐 얼음도 사 먹고 하긴 해요. 힘들 때는. 근데 어쨌든 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부딪히면서 오히려 새로운 즐거움을 얻고 있는 요즘이고 뭐 옥상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대들이 많이 끝나가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씨앗들을 지금 많이 채종하는 시기라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잘 살아내고 있어요. 아, 정말 잘 살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저도 에어컨 없이 살고 있어서 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했더니만 선풍기까지 없다고 하시니 정말 고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까먹었는데 네네. 최고의 정말 그 산들바람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참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네. 저도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게 좀 집이 비교적 좀 시원한 편이라 가능한 일인데요. 나은울 작가님은 그 옥상이 있어서 많은 네, 일들이 네. 또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옥상이 참 부럽네요. 엄청 예. 뜨겁습니다. 그런가요?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산 근처라 산들바람도 불고 그런 거죠. 예. 네. 저도 더위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으로 좀 이게 자연스럽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삶이 또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나오는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재미 그리고 교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자, 그러면 이번 북토크의 주인공 책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책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책방과 좀 인연이 있는 분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셨어요. 책은 프랑스 책이고요. 예, 번역팀이 해바라기 프로젝트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 프로젝트의 한 일원이신 이하규 작가님이 직접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좀 모시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좀 성사는 안 됐고요. 아쉽지만 저희 셋이 오늘 북콘서트를 잘해서 이 책을 아주 빛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이하규 작가님 하면은 책방에서 또 새내기 유령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주셨던 에디션 장물랭의 또 대표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께서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오늘 좋은 자리가 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요. 본격적으로 북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의 책과 다르게 이번 책은
서사,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노블, 소설이에요. 예, 그래서 만화이긴 하지만 좀 예술성이 있는 만화?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너무 좋고, 예, 스토리가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이 서사의 주인공이었죠. 예. 필리프 스카르조니, 네, 이 선생님, 이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동일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그분이 되어서 또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레타 툰베리가 뉴욕에 갈 때 그 얘기 다 알고 계시죠? 비행기를 이제 타지 않기 위해서 태양광 에너지하고 수중 터빈, 또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갔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스카르조니 작가님도 기후 위기의 진실을 알아가면서 비행기를 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한참 동안 이제 고민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정말 내 문제처럼 고민을 했는데요. 두 분도 아마 그 장면에서 고민을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자, 두 분 어떤 결정을 하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예. 자, 이렇게 좀 책 이야기를 해봤는데 두 분은 좀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나은을 작가님이 이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좀 배경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과 그다음에 좀 감상도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저도 뭐 이 작가님의 책을 처음 본 거긴 한데,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활동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쉽게 만화로 그려내시는 분인데 문제들, 사회 문제들, 뭐 현대사회 병폐나 인간사회 잔혹함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조명해서 조사를 통해서 되게 쉽게 알리는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이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회 활동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2007년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2007년에 기만이라는 작품명으로 프랑스의 그 정권이 가진 정책들을 비판하는 그런 주제로 책을 쓰고 계셨나 봐요. 시라크 정권이죠. 네. 시라크 정권을 비판하는 책을 쓰다 보니 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뭔가 위선적으로 대응하고 사태를 점점 악화시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보니 정작 자기도 잘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 그래서 좀 알아야겠는데, 좀 알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한 발 디뎠다가 이제 블랙홀로 빠지신 거죠. 그래서 장장 6년 동안 엄청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조사하시고, 직접 인터뷰를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두꺼운, 거의 뭐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져서 2012년에 이 새로운 책이 아예 따로 분리돼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상은 여기 책에 처음에 받아봤을 때 정말 인상 깊었던 문구는 이 부분이거든요. 부제가 우리는 뜨거운 세계에 살게 될까? 훨씬 더 뜨거운 세계에 살게 될까? 이거였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를 좀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가인스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이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작가가 그 외국의 레지던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초청을 받는데 그 비행기를 타는 거에 대해서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는 걸 깨닫고 내가 타든 안 타든 비행기는 떠날 텐데 그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안 가기로 했던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인상이 많이 깊었고, 그리고 이 그림의 메인 컷처럼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디어로 가득 찬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이 바지는 거의 이제 막 그 많이 물에 잠겨가지고 있는 상황을 그려놓은 책이 있어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그 문장이 하나 딱 써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뭐 무엇보다 정말 이게 시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글로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전달이 잘 됐고, 제가 모르던 것까지 교과서처럼 잘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었고, 그 감동이 그 하나하나 한 컷 한 컷 그 공을 들여서 만든 게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마치 영화를 보는 예,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좀 영화 씬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원을 작가님 말씀하신 그 씬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아까 미디어 화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수많은 자동차, 그다음에 뭐 화석 연료들, 비행기들, 그다음에 또 우리 소비를 상징하는 그 코카콜라를 선전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예, 뭐 이런 이제 소비 욕망을 보여주는 수많은 미디어 화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예, 내면의 소리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는 이렇게 캡션으로 이제 처리해서 보여주거든요. 작가는 지구 온난화를 그 외부의 위기인 것만이 꼭 아니라 우리 내면의 위기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구 온난화의 공범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 인정하는 그 일에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그림은 페이지 310페이지에 예, 나온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좀 찾아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찾는 동안에 예, 우리 이선임 대표님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기후 위기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기후 우울이라는 증세를 이제 겪는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뭐 기후 우울은 다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로 미래가 사라졌다는 인식이 슬픔, 상실감, 분노 이런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는 심리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작가도 제가 보기에 기후 우울을 심하게 겪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또 사륜 구동차들을 보면서 막 분노를 느끼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인간의 풍요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 또 좌절도 하다가 그러다 또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 찾아보자 라는 또 이런 실천의 길로 접어드는 이런 과정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또 작가가 또 이 책의 끝 결말을 어떻게 맺을까 아주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결말이 조금 해피엔딩으로 보긴 좀 애매했던 이제 그런 이제 결말이 좀 저도 보면서 인상 깊었는데, 혹시 우리 이선임 선생님도 기후 우울을 좀 겪으셨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기후 우울을 겪는 사람들 보셨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좀 인지상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슷한 곳에 다 꽂히고 그 비슷한 장면에서 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장면을 강렬하게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저는 이분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거나 이런 것 같아요. 연대를 보니까 71년에서 몇 년간 여기서 살았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왠지 본 영화를 계속 사례로 들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저도 본 것 같고 실제로 보고 해서 그 감정이입을 아까 이제 김가희 선생님도 잘 되더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시대를 어쨌든 그때 봤던 영화 이런 것도 감정이입이 잘 되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후 우울에 대한 걸 느낄 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스스로가. 그리고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거 외로 뭔가를 개인이 해도 너무나 큰 뭔가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좌절감이 되게 오는 거죠. 이걸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문제, 사실 저는 환경 쪽에 관련돼서 유해화학물질 쪽에서도 활동을 좀 했는데, 거기서도 느끼는 게 좀 그런 비슷한 걸 느끼거든요. 기업, 정부, 산업 시스템 이렇게 있으니까 개인이 뭔가를 열심히 해도 이게 뭔가가 이게 될까라는 이런 거이고, 이미 기후 문제는 벌써 한 50년 전에 진행돼서 나온 결과이고, 오늘 당장 뭐를 해도 당장 효과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더 암담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우울함을 극복하는 데에는 좀 시간도 걸렸고요. 희망을 막 찾는 것 같아요, 일부러. 뭔가 누굴 묻던가, 뭐 책을 찾던가, 이런 시간을, 강연을 막 쫓아다닌다거나, 무슨 얘기를 해서 내가 거기서 꼬투리를 잡을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를 만나면 이런 우울한 이 고비를 한 번씩은 다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넘으신 분들이신 거죠? 여기 계시는 건 넘어가고 있나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든 네. 극복해 보려고 네. 저도 노력 중이고 그래서 결과가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장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기후 우울 또는 슬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기후 위기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북콘서트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잘 알리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책에 좀 나온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기후위기 일타 강사라 생각하시고 쪽집게로 두 분께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통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런 이야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오는 작가님께 부탁드려 볼까요? 네. 우선 아까 요거 맞아요. 글씨가 요거예요. 이게 화면에 잡히나요? 그건 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릎까지 물에 차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미디어 화면으로 허브를 보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뭔가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모른다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모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외면하는 네. 마음을 고스란히 나타내준 네.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았던 게, 뭐 전에도 잘은 몰랐지만, 이 북콘서트 하면서 하나하나 점점 이제 조금 체계화 되고 있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이 책이야말로 정말 교과서구나. 몰랐던 것, 개념을 좀 잡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제대로 좀 알게 된 게 있었고, 그리고 전혀 몰랐던 그 더 넘어서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네. 이것도 여러분들도 같이 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떠도는 낱말들로만 있었거든요. 온실가스, 온실 효과, 이산화탄소, 기후 위기 변화, 이렇게만 이렇게 떠돌아다녔는데 그 개념을 알게 된 게, 그러니까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이 온실 효과 때문이다. 지구를 둘러싸인 공기층이 온실의 효과를 해주기 때문에 원래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게 정상인데 그것들이 온실 효과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올라가는 그 원인이다 라는 것이었고, 그게 왜냐면은 그 모든 순환이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이 어디선가 막혀가지고 순환이 막혀서 그게 기온이 발산이 안 되는 거죠. 발산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거기서 온실가스라는 거는 그 효과를 나타내는 이 대기층에, 그러니까, 정상 이상의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스들이 점점 그 영향을 끼쳐서 그게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가스들이 비중이 많은 대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오존인 거예요. 그런데 아산화질소. 아산화질소. 네, 죄송합니다. 네. 아산화질소. 네. 근데 그것들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가장 큰 것이 화석연료.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그것들을 그러면 배출하는 가장 큰 주범이 비율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5가지로 나눴을 때 첫 번째가 에너지 생산하는데 가장 많은 것을 배출하는데, 에너지 생산은 그 중에서도 석탄을 태워서 만드는 전기, 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산업이라는 건 우리가 소비하고 그것을 만드는 거, 생산, 유통, 그 모든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통, 네 번째가 냉난방, 5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쓰레기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산림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순원고리가 온실 가스로 인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제가 파악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새로운 사실은 뭐였냐면요. 그거였어요. 저는 정말 그것까지 몰랐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발산하고 있는 것을 저지하는 행동을 해서 이걸 멈추게 되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로 올라가다가 이게 다시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멈출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차츰차츰 올라가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잡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한계점이 어딘지 모르고 그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폭발한다는 거죠. 이게 차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발하고 심지어 자연이 토해내기까지 한다. 그 양을, 어마어마한 양을 오히려 거꾸로 토해내기까지 한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건 좀 더 충격적인 게,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올스탑해서 마무리 져도,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마무리 져도 이미 배출된 것에 대한 그 악행이 폐기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수만 년 동안 그 가스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이 멈춰도 온도 자체는 수백 년 동안 계속 올라간다. 이 부분이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새롭게 알았고, 요거 하나를 제가 별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히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시간으로 한번 알고 계산을 싶습니다.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계산했어요. 이게 책에 나오는 건 아니죠. 책에 나오는 내용 시간으로. 이게 뭔가 몇십만 년 전, 몇억 년 전, 이렇게 개념이 안 쓰잖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의 시간을 얘기할 때 제가 감이 안 와가지고 한번 1년이란 거를 1초로 한번 변환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조금 감이 올 것 같아서. 근데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조금 감이 와요. 우리가 지구라는 그냥 한 존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구라는 한 존재고 나이는 이제 46억 년 전인데 그럼 감이 안 오죠? 1초를 1년으로 보면은 146년 전이에요. 내가 146살이에요, 지금. 146살의 자연, 지구고. 이산화탄소가 막 들쑥날쑥 하다가 그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된 거는 그 146년이라는 시간 중에 바로 9.3일 전, 겨우 9.3일 전에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인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게 된 것은 며칠 전일까요? 과연 146년 중에 겨우 3.5일 전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3.5일 전. 그리고 기후라는 게 이제 그래도 그 후에도 계속 조금 들쑥날쑥 하다가 완전히 좀 안정됐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기후가 안정돼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다. 그것은 10,000년 전,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2.8시간 전. 굉장히 방금 전이죠. 하루도 아니고 하루도 2.8시간. 인간이 생긴 게 3.5일 전. 그런데 문명이 이제 시작된 것은 2.8시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도 잘 살았죠. 이 조그만 인간들이. 그랬는데 산업화라는 1850년 이후에 산업화라는 게 이제 막 부동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뭔가 파괴가 시작되는데 그게 겨우 17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2분 50초 전, 방금 2분 50초 전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인간이 뭔가 꿈틀꿈틀하면서 뭔가 이렇게 똥을 막 싸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온실가스가 급증했는데 그때서부터 자연에 없던 인공가스가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냉매, 에어컨과 냉장고에서 많이 나오는 것과 변압기, 전기를 만들 때 많이 나오는 가스들이 배출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폭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게 늘어났는데 그때 산업화 당시에 배출했던 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 톤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걸러낼 네. 수 있는 그 캐퍼시티가 그 능력이 무려 30억 톤까지는 처리할 수 있어요. 1억 톤은 1억 톤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데 무려 이제 1960년대, 70년대 가면서 그걸 바로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약 70년 동안 거의 폭발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겨우 1분 10초 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2000년대에는 우리가 72억 톤을 배출하기 시작했고요. 1억 톤이었던 것이. 그리고 2018년, 그로부터 겨우 20년 후에 지금은 370억 톤, 거의 400톤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봐서도 정말 얼마나 우리가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인가, 이 큰 시간 그러네요. 안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이 똥을 싸고 있는가, 그것들을 제가 계산을 해보면서 크게 느꼈습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하여튼, 1초, 뭐가 1초였죠? 1년. 1년이 1초로 계산해서, 예, 바로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간이 얼마, 3.5일. 3.5일이고요. 예, 그 다음에 기후가 안정된 게 시간이 한 2.8시간.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2분 50초. 예, 2분 50초 전부터 지금 인간이 진짜 위기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아주 설명이 팍팍 이렇게 꽂히는 예, 역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작가님이 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네, 네. 볼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예. 제가 이게 개념이 안 와닿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계산해봤어요. 뭐 이런- 46억 년 전 하니까 이게 네. 시간이 워낙 오래된 시간이라 감이 잘 안 오죠. 계산을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하는 걸 봤지만 음. 이렇게 꼼꼼하게 1초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제 와닿는 수치로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아주 쏙쏙 잘 들어오는 일타 강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기후위기 앞으로 일타 강사로. 일타 강사님을 좀 모시는 쪽으로 네네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성인 선생님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원리나 이런 상황을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너무 명확하고 귀에 딱 꽂히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할 말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어떡하지라는 부분이 가장 고민인데 특히 이 책에서도 계속 그런 인간의 욕망, 탐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말 좀 지금 누리던 것을 포기하는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가 가장 그 과제이면서 열쇠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핵심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감이 멀죠. 왜냐하면 기후 문제로 덥다 했지만 유럽은 화들짝 놀란 시기가 있죠. 그 2018년 뭐 아니면 2005년 이 책에도 지금 기록적으로 나오는 그 폭염의 날씨들이 나오는데 이때 노약 그 이쪽이 좀 위치가 북이 좀 높은 데여서 워낙 서늘하고 시원한 곳인데 여기가 갑자기 더우니까 다 감당을 못하고 사망하는 더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영향이 크고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치상 더워도 이렇게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고 농사를 지으시는 생산자분들도 민감하실 수 있는데 또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는 시설 재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가지고 타격을 입은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뭐 그리스라든지 2008년도에 그렇게 기후로 인해서 밀 파동이 나가지고 뭐 폭등할 때 폭동들이 각 지역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네.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런 먹을거리로 문제가 돼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이면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볼 때
우리는 아직 지금 논란 경험도 이런 게 많이 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데 한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 생각도 있고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령이면 여기서도 계속 이 작가도 고민하는 외면하는 거 있잖아요. 알고 싶지 않고 아까 우리 다 충격받은 그 장면처럼 뭐 사실 기후위기에서 육식도 문제지만 1년 365일 배추김치를 먹겠다는 의지는 고랭지 채소 배추를 심어야 되고 산림에 뭐 훼손 가지고 막 화들짝 놀라지만 실제로는 고랭지 채소 그 배추를 키우는 그쪽에 산림을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밭을 일구는 이런 농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생각을 전방위로 동시에 여러 가지 실천이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잠깐 좀 뭐 언급하는 정도로. 책의 내용을 이제 벗어나서 진짜 우리 현실에서 느꼈던 그런 지점들을 농업 고랭지 채소까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가 좀 진짜 재난 같은 상황을 겪지 않아서 아직은 좀 민감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작년에 또 54일의 장마 겪고 또 올해 또 폭염이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 겪으면서 또 많은 이제 인식의 변화들이 같이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이제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나오는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배출된 온실가스가 이제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지금 줄인다고 해서 이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미 지구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폭염이 심하면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활동이 저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생태계 자체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럼 탄소를 이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또 배출하는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식물의 작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굉장히 또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어떤 작용으로 재앙이 닥쳐올지 모른다라는 게 또, 두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구온난화 자체에 대한 불신론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인데 2009년 이제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의가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그 배경에 기후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 책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후변화 협약을 맺기 위해 112개국이 모였는데 문제는 바로 전날인가? 그 영국의 한 대학 기후연구소 컴퓨터를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이메일들을 유출했는데 사실 뭔가 평범한 연구에서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오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뭔가 연구 결과가 조작됐다. 과학자들이 이게 인간이 만든 탓에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거를 방해놓기 위하여 그것들을 논란화시킨 거죠. 그 해킹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는 뭔가 조작된 거야. 맞지 않는 연구 데이터야. 이렇게 해서 언론화를 한 거예요. 언론에 뭔가 시끌시끌하게 만들어서. 근데 문제는 결국엔 4번이나 독립조사를 받고 여러 수년 동안 그거를 검토한 결과 조작되지 않았고 타당한 조사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언론에서 한번 그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슈화 시킴으로써 혼란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 그 배경에는 부자와 대기업 그렇게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국 자유경제 시장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에너지 기업과 유착하여 이런 식의 언론이나 전문가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그 프랑스에서도 그 은퇴한 과학자가 또 그 본인의 그런 이득을 볼 생각으로 좀 조작해서 또 책을 내기도 했고, 또 그러한 것들도 뒷받침한 또 전문가들 의견이 계속 나오고 뭐 이랬던 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선희 선생님이 조금 더 보태주시겠어요? 네. 특히 저도 이 부분은 기후 쪽에서도 물론 있지만 가까운 예로는 저희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재 지금 ICPP 1.5 보고서에 명백하게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위기가 촉발된다라는 것이 명확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요. 636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의심스러운 저작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미디어 사상가들이 그 뒷받침하는 그 던진 그 내용에 물어서 그걸 끌고 가는 행태를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선생님께서 그 작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별거 아니었다라는 사실인데, 별거 아닌 사실이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기사만 더 많이 언급이 되고 더 많이 유통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용어를 안 써야 되지만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더 돌아다니고 더 무게를 실리는 쪽으로 가는 언론 플레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그 언론이 이 기후도 그렇고 원자력 문제도 그렇고 두 가지 이렇게 주장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벌어지는데, 거기서 그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수천 편의 그 과학적 근거, 데이터가 있는 자료가 있고 추측성 자료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 추측성 자료가 더 확장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거가 없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게 더 확장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이건 이데올로기 문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전문가라고 해서 또 언론이라고 해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려서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하는지 그런 판단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아까 좀 언급해 주셨던 IPCC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IPCC 보고서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가도, 이 책의 작가도 IPCC의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신뢰하면서 또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나훈이 작가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여기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IPCC는 영어입니다. 네.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 해서 기후 변화에 관한, 그러니까 뭐 정부 간 협의체, 유일한 그냥 아주 최종적인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 그러면 세계의 모든 그 기후 변화 관련된 과학 연구들을 다 총취합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그것들을 그 검증을 받아요. 정리한 것을 굉장히 많은 차례를 밟고 오픈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다 공개하면서 검토 과정까지 다 거쳐서 5년에서 7년마다 총체적인 그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이들의 임무고요. 그것들은 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각국의 이제 가장 대표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성 있는 그 총집합된 데이터로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임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로서는 예측하는 게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조금씩 그 데이터를 변수를 달리해서
20여 개의 컴퓨터 가상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요. 그 예측 프로그램을 시나리오를 한번 보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 근데 해서 모든 그 20개 프로그램을 해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결과에서 예외 없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이미 그리고 재난들을 많이 예측했는데 그것들이 안타깝게도 실제로 실현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은 실제로 예측한 그 데이터보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인 거죠. 그래서 2007년에 4차 보고서가 나왔고 2014년에 5차 보고서가 나왔고 지금은 2022년 거까지 해서 6차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4차, 5차 보고서의 내용은 21세기, 4차 때는 21세기 끝에 가면 결국 우리는 2도 상승을, 그러니까 2도 상승까지 되게 막아야 된다. 예측된다. 그쵸, 4차 보고서까지는. 네, 근데 이도. 하지만 현상 유지 시에 6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5차 보고서에는 지난 80만 년 중, 그렇게 하면 또 예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한 네. 기간만큼의 3배 정도 더 앞에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큰 온실가스 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말에 5.7도 예상, 그 다음에 해수면 최소 63cm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IPCC 1.5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4차 보고서 이 책이 나올 때 이제 2012년이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나온 4차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2도 이야기를 했네요. 2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IPCC 1.5도 특별 보고서가 우리나라 인천에서 2018년도에 승인되었다라는 사실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 당시 2018년도에는 정작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했었다라는 것도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IPCC 보고서 내용이 좀 아주 뭐 급진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 좀 가까워서 보수적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1.5도 특별 보고서 내용이 좀 이전의 보고서에 비해서 좀 진전이 많이 있었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선희 선생님께서 좀 1.5도 특별 보고서 내용을 좀 핵심 내용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IPCC 보고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보고서예요. 왜냐하면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 아까 말씀하신 기후 관련된 모든 과학자 한 2천여 명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 보고서는 작성이 되면 그 회원국 아까 150개 넘는 전 세계 회원국의 수장들, 각료 대표들이 그 보고서를 보고 만장일치가 됐을 때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보수적으로 잡힌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 정도를 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더 강력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그 중간에 보고서 기간이 있는데 중간에 2도씨 하다가 갑자기 1.5도까지 나왔다는 건 그 상황이 더 예측한 것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죠. 아까 이렇게 그 빙하가 녹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 맨 처음에서도 보고서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는 보지만 알 수 없다가 사실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아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인위적 그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 상승 추세가 10년당 0.2%, 0.2도씨. 그러니까 뭐 0.1도에서 0.3도씨 정도가 지금 계속 올라갈 거고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고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현재 1도씨 우리나라는 특히 좀 평균이 더 높습니다. 1.2도씨.
온난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미 현황은 보고됐고요. 전망이 굉장히 좀 암담하죠. 그래서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1.5도를 초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협정에 따라서 제출된 국가별 감축 목표를 이행하더라도 하더라도 2030년에 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00년에 이 온도대로 간다면 산업화 이전에 대비 3도씩 상승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맨날 1.5도 말하는 것이 지금 멈춰야 된다라는 게 확실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는 감축해야만 한다라는 게 당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정부나 이런 데서 감이 너무 없는 거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국민들은 특히 더 감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미 올해 2021년도에 1.2도 상승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1.5도 이제 상승을 막는다고 해서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정도를 피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멸망은 이제 면하지만 위험은 계속 안고 이제 살아가는 정도다. 1.5도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그렇다면 대안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저기 죄송한데 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네네. 화장실을 좀 잠깐 네네네. 잠깐 진행 좀 하고 계세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소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올 때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나오면서 또 원자력에 대한 의견은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최근이죠. 7월 20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하자는 그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기본법 법안이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또 그 같은 날 이제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좀 길었죠. 공청회에서 이제 그 예산이나 기술 제약의 문제 때문에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주원 동경여대 교수가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 좀 원자력의 좀 진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스리마일 섬, 미국이었죠. 그다음에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90년대부터 그 핵 폐기물 처리 또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문제라던가 핵 확산 문제, 그다음에 안전 문제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원자력 산업이 좀 중단되는 추세였었어요. 근데 그랬던 원자력 산업이 좀 기후 문제를 이용하면서 오히려 녹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순결한 척 한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고 다음에 우리 이선희 선생님께서 좀 얘기해 주셔야 될 차례인데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셔서 네. 생각나는 게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저도 원자력의 문제 관련돼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영원히 가지 말아야 할 길이란 이터니티인가? 원자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 다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방출한 가스가 수만 년 남아있고 이미 멈춰도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말든 온도는 계속 수백 년 우리가 이미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자력이 여러 가지 문제나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자세한 건 몰라도 그 폐기물에 대해서만 북한에서 본다면 가장 지금 인류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도하고 있는 게 그 북유럽에 굉장히 깊은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그것들을 한계가 있는 그 공간에 설계해 놓고 거기에 그냥 차곡차곡 밀폐시키고 밀봉해버리겠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뭐 1, 2년 뭐 이게 아니잖아요. 수만 년 동안 아무도 거기를 건드리거나 열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는 논쟁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맞아요. 만약에 뭐 1000년, 뭐 몇천 년 후에 네. 이 후손들이 어디에 이 핵폐기물이 네, 있는지 네. 모르고 혹시라도 파한다면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예, 또 그렇고 저희가 그 프랑스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프랑스가 이제 원자력의 발전이 굉장히 좀 발전한 나라라고 하고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 75%의 원자력으로 전기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원자력에서 나오는 이 전기,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또 석탄, 석유에서 오는 이 에너지하고 이게 완전히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원자력을 많이 써서 이게 에너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석탄,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또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원전이 이제 에너지를 줄이는 뭐 재생 에너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원자력 하면 이제 깨끗한 뭐 탄소 배출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또 그 우라늄 그 원자재를 그 채굴하는 그 과정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원전이 좀 답이 아니다. 라는 게 좀 이미 좀 증명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좀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서 대안처럼 그리고 뭐 당분간은 그래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좀 준비를 좀 해주신 게 있어서 좀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문의 영광인 첫 방송 출연에 제가 컨디션이 아닙니다, 선생님. 네네. 아이고. 제가 점심에 먹은 음식이 좀 상한 걸 먹었는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네. 저도 지금 너무 당황했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네, 잠깐 한번 다녀와서 좀 진정을 했고, 아까 지금 이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가 제가 이 책에 좀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원자력이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요새 파리 15분 도시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그 파리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수 있는 배경이 뭘까가 사실 관심이 좀 굉장히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새 좀 여기에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책을 읽으면서 연결되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탈핵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탈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출범하실 때 탈핵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는데 그 의지만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시민사회 쪽에서는 더 안타깝고 더 강렬하게 그걸 못 해내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그 바이든 정부와 함께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면서 그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저거를 하는 거죠. 태클을 거는 거죠. 우리가 탈원전을 하고 있는 바람에 기술력이 많이 지금 낙후되고 있고 이미 개발해 둔 것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원전을 지금 더 오히려 붐업시켜야 된다는 분위기를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탈원전도 못 해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기도 전에 이미 또 다른 원전을 더 붐업하자라는 식의 지금 이런 언론이 나오는 게 당혹스럽다라는 지점을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네, 지금 현재 그 원자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노후도 됐고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자잘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시각각으로. 뭐 한빛 원전 같은 경우는 공급의 문제 등 이게 언론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 고장이나 이런 거가 계속 나온다면 국민들이 생각을 더 해볼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원전이 사고가 잦아도 되는 거야? 라든지 해서라도 이 원전에 대한 공론이 좀 일어날 만도 한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바로 뉴스에 양희원영님께서 보고서 지금 보시겠지만 무소속 그 국민의원으로서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이렇게 내놓는 자료 보고로만 해도 보면 언론에서는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 할 수 없이 분래가 안 되려면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가동 안 하던 거를 지금 많이 풀었다 이런 식으로 원전을 이제 가동하니까 이거 봐라 이런 식의 이제 그 논조를 가져가는데 실제로는 그냥 계획이 있었던 거고 점검한 거를 풀었을 뿐인 거예요. 뭔가 특별히 더 이것 때문에 뭔가를 조치를 취하고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언론의 기사를 선별을 잘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우리 피곤하지만 맞습니다. 최근에 이 계속 전력 수급, 뭐 폭염과 네, 전력 맞습니다. 수급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까도 그 원전이 기후위기를 이제 빌미 삼아 녹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녹색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녹색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제 그대로 유지한 채 생산 방식만 조금 바꾸면 못된 장난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투기의 대상까지 되었다고 해요.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면서 풍력 발전과 태양열 발전은 국가가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금융 상품이 되었고 대기업들이 결국 녹색 사업의 결실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근데 아마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그쵸, 있죠.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녹색 자본주의의 문제는 낭비가 일상화된 소비 습관, 즉 생활 방식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상황을 바로잡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에너지 소비를 제어하는 것에서 찾고 있는데요. 좀 에너지 소비를 제어한다라는 그런 방안이 좀 약간 저는 예상 외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책을 읽고 나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직접 실천하고 있는 우리 나은우 작가님께서 또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세가 7,000원 나오는 작가가 아휴, 손이 터지네요. 이거 네. 듣고 있으니까. 네, 다 필요 없고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여야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정말 줄이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다 뭐 쓰던 대로 다 펑펑펑 쓰면서 이거 원만 대체해서 다른 원을 가져와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저자가 격분하는 그 부분에 또 동감합니다. 그래서 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네, 알기 쉽게. 제가 열심히 이게 조금 안 좋은 점이 나름 옛날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거의 10년 전 책이기 때문에 그 자료 데이터들을 한국 자료, 그 다음에 최신 자료로 제가 별도로 찾아봐야 되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제가 역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찾아냈는데 자료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게 답답해요. 그런데 찾아냈는데 자,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건 정말 심각하게 정말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다가 이제 금배대 갑니다. 1인당 지금 배출하는 양이 2019년 가장 최근 걸로 기준으로 3위예요, 3위. 이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그다음 우리나라.
근데 이대로 가면 2030년에 예측, 다 보고서 예측컨대 우리나라가 금메달이다. 1등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1인당 매출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량이 우리가 최고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냥 전체 우리나라로만 봤을 때도 2018년 기준으로 8위. 6억 4천만 톤. 뭐 이렇게 해봤자 감이 안 오시겠지만 아무튼 8위라는 어마어마한 말도 안, 굉장히 조그만 땅덩어리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 생활의 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뭐 텀블러 쓰고 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선택적으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인 정말 아주 중요한 계산을 했어요. 저자가.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제가 최근 데이터로 해봤어요. 온도가 2도까지만 상승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제발 가자라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모든 인류가, 이 세상 지금 모든 인류가 1인당 배출량을 아주 넉넉히 잡았을 때 1년에 500kg로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500kg를 배출하는 걸로 제한해야 돼. 그래야 겨우 이게 도달할 수 있는 양인데 500km라는 것은 파리에서 뉴욕을 한번 오가는 왕복 비행기 한 번 타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한국인, 우리, 그러니까 내가 배출하는 1년의 톤이 12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즉 24분의 1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그 정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 모든 인류가 현재 시점으로 가난한 인도인의 생활 수준의 에너지 소비량의 형태로 삶의 모습을 바꿔야 실현 가능한 정도의 계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분의 1로 극단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그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어느 정도의 그 급변해야 되는 정도에 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고 책에서도 뭐 뼛속부터 전환해야 된다라는 인터뷰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진짜 그 맨인 블랙에 나오는 이렇게 뿅 하면 이게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그걸로 아마 이 현대 문명의 편리의 기억을 모조리 상실해버리지 않는 이상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참 씁쓸하지만 아무튼 그 정도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희망적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짠 그 연구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우리가 누리던 것을 다 누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그 시나리오를 되게 철저하게 이렇게 한번 짜본 사례가 있거든요. 프랑스 네가와트라는 시나리오 그 단체에서 짰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정답을 제시합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예요. 정답을 제시한 거는 선진국에서는 파격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된다. 법을 규제해서 그리고 에너지 자원을 개발도상국하고 나눠 써야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에너지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디 뭐 어떻게 필요한지를 분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다. 그거는 기술력으로 그리고 어떤 그 교체를 통해서 그다음 개조를 통해서 그리고 에너지원을 청정 에너지로 변경하면서 뭐 교통, 주택, 난방, 운송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효율화 작업을 하면 2050년까지 그래도 우리가 반을 줄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는 팀도 있습니다. 네.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별로 그런가요? 예. 어쨌든 다 닥치고 에너지를 줄이자, 네,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 예. 네.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 제어 정책이 또 있어야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우리가 아까 1인당 500kg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줄이는 게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어 정책이 있어야 에너지 산업계의 시스템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좀 인간의 욕망,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예,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좀 충족하고 산다면 지금처럼 넘쳐날 정도의 에너지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넘쳐나진 않지만 좀 그래도 필요한 만큼 좀 쓰고 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완전히 뭐 100년 전, 200년 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아니라 뭐 20년 전, 30년 전쯤으로 좀 돌아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우리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또 우리 스카르 조니 선생님이셨나요? 예, 작가님이 어려워요. 예, 전략을 이제 실천하면서 급진적인 정치적 변화를 같이 이루자라고 제안을 하셔요. 그래야 좀 출구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기후 위기야말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과 좀 실천을 통한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좀 실험되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자유라는 말을 좀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좀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 에너지 제어 정책 안 할래. 그냥 거부한다거나 이런 규제 같은 거 싫어. 이런 식으로 자유를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좀 개인의 이득을 좀 최대화하고 있는 그런 자유라는 이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식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우리들의 좀 공동 책임에 대해서 나은우 작가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그 작년 추위, 뭐 지금 더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또 추웠잖아요. 근데 그때 동물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 뭐 비둘기 이런 집 밖에 모든 동물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맨몸으로 저것들을 다 고스란히 부딪혀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극한의 추위, 극한의 더위를 좀 아무 가림막 없이 그걸 맞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인간들이 그 많은 원인을 제공해서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은 그걸 이겨내고 인간이야말로 가장 오히려 나약한 존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미세먼지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미세먼지가 뭐 중국에서 공장이 많아서 뭐 그걸 생산해서 나는 건데 그게 분리할 수 없는 거. 내가 오늘 지마켓에서 쿠팡에서 중국산 물품을 방금 산 것이 결국에 연쇄작용으로 미세먼지를 만든 것이고, 뭔가 그걸 볼 때 굉장히 비겁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난 살겠다고 마스크를 쓰고,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고스란히 먹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오로지 욕망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 북토크 할 때 연이어서 나왔던 거랑 되게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후 정의도 그렇고, 방금 전에, 바로 전달에 나왔던 에너지와 공평성에서 지적했던 이반일치의 이야기처럼, 과연 정말 우리에게 이런 자발적인 에너지, 모든 존재들이 자발적 에너지만 사용하잖아요. 자신의 신진대사 에너지. 이 외에 노예가, 그러니까 다른 존재의 에너지가 과연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이유는 결국에 욕망, 더 빨리 가고 싶고, 더 멀리 가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 과소비,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 아래,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잘못된 그 자유에 대한 끔찍한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게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결책을 꼽는 것은 연대주의, 그러니까 함께 살자는 정신이야말로, 그게 없으면 우리에겐 그것이 정말 유일한 희망이고, 그걸 통한 함께 살자는 정신 아래에 스스로가 절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태도만이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자연위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너무나 과도해지는 불평등, 결국 기후위기가 불평등으로 이어져서 내가 편하고 이 양극화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내가 뭐 편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만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부터 죽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른 타 존재들, 동물, 식물들부터 죽는 거죠. 거기서 더 크게는 이제 생존 싸움, 난민이 발생하고 생존 싸움, 식량 안보가 발생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대혼란이 오는 그게 더 큰 충격이 먼저 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입받고 살았던 이런 소비사회라는 문명, 그 다음에 이런 잘못된 자유, 이거를 벗어나는 허구임을 벗어나고 절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그 개인 생활 변화 플러스 강력한 법 규제로 사회 시스템 바꿔야 한다. 그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 책임 문제에 좀 생각해 봤을 때요. 그 어쨌든 재난이 왔을 때 가장 이제 취약한 계층부터 재난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같이 저희가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한 나라에서 실제로 그 2005년도인가요? 이게 허리케인 그 카트리나가 왔을 때 그 정부, 그쵸? 나라에서 그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카트리나 때 또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좀 소개가 되잖아요. 네. 네, 그 기사도 한번 보시면 이게 2005년도에 2005년도 8월에 이것도 사실 기후 위기의 영향이었던 거죠. 그쵸. 지구 온난화의 한 그 자연 재해로서 원래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해에 굉장히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카트리나가 그렇게 훅 덮쳐서 그런 인명 피해가 1,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큰 피해를 본 뉴올리언즈의 그 3년 뒤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로 2005년도에 있었을 때. 그런데 이제 이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휴가 중에 전용기를 타고 와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이 장면이 연출돼서 이제 공분을 샀던 거고, 그 뉴올리언주에 있는 그 담당, 우리로 말하면 뭐 구청장이 되겠죠. 주지사 뭐 이런 사람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가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정권이 연장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자체 내에서도 했고, 그 기사가 이제 한 4년 뒤에 뭐 통한에, 그 나름에는 통한이겠죠, 이야기를 하면서 카트리나 사태가 그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고요. 저는 이런 기후 재난이 앞으로도 자주 많을 건데, 특히 여기에서 그 3분의 1로 줄은 인구라고 하지만 요새도 그렇고요. 이때 폭풍우가 닥칠 걸 알고 예보가 있었고 피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피신을 했더라고요. 다른 주로. 그러니까 뭐 차량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간 거죠. 근데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장애가 있거나 돌봄을 해야 되거나 자동차가 없거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장 불평등한 방법으로 가장 약자들에게 어렵게 오는 수밖에 없는 재해인 거죠. 그리고 특히 또 남녀 성비도 따져볼 만해요. 여성들이 특히 돌봄을 또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남의 나라의 이 얘기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세월호나 이런 거 봤을 때 정부가 무능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겪었던 국민이니까, 벌써 이제 또 내년에 저희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기가 왔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너 나올 거 없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금 기후위기 아까 2018년도에 1.5 보고서가 나왔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할 수 없이 등 떠밀리다시피 발표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선도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더 오히려 야당이나 다른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한테 기회는 내년에 사람을 잘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으니까 잘 뽑아야 되겠죠. 네. 잘 뽑아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이 맥락이 네. 일리 가도 되나요? 네네. 네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공동 책임을 이제 기꺼이 나눠주겠다는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시민을 대표할 정치인도 네네. 또 잘 뽑아서 우리 안전 문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잘 유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다 책이 제목 그대로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기만 한데요. 예. 지금까지 한 내용 이외에 좀 이것만은 꼭 이야기해야겠다 하는 거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하면 마무리할까 합니다. 좀 벌써 벌써 시간이, 마무리예요? 예,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한 시간 반 정도가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뭐 아. 사경을 헤매는 컨디션으로 지금 아유, 거의 이제 거의 다 실전에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게 없이 또 다행히. 끝나가는 예. 느낌이네요. 그래서 한 가지씩만 아주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나오늘 작가님. 뭐 저는 뭐 할 얘기 많이 해서 네. 그냥 덧붙이자면 뭐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많이 질문 많이 받아요. 아, 받는다고요? 나는 네.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하냐고 제가 봤습니다. 네. 당연히 받으실 것 네, 같아요. 뭐 왜 그렇게 사냐? 음. 문명의 그렇게까지 얘기를 뭐 누려라. 이렇게. 네, 말인데 되게 대단해 보이는 쇼크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얘기만 네. 하고 싶어요. 뭔가 그냥 저로서는 정말 뭔가 이게 되게 대단한 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겨우 몇 년 앞에 적당함을 찾아가려는 시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연 냉장고나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 일회용품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부터 언제부터 있었는데, 과연 언제부터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만 년 동안 인간 잘 살아왔다. 그리고 제가 하는 전환적인 실천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비의 개념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 정말 아무리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인 생존 능력, 적응력을 높이려는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에 있고 대항의 의미도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도 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어렵지 않고 쉽고 오히려 또 즐거움이 많다,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주위에 좋은 영향력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영할 때 자명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아예 숨 참고 네. 이렇게 쭉. 꾹꾹 가는 거, 그걸 많이 떠올리는데 그게 처음에는 진짜 조금밖에 못 가는데 하다 보면 정말 25m, 50m까지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인간의 적응력은 무한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많은 보시는 분들이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노력을 해서 같이 희망을 잊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할 수 있는 만큼이 조금씩 좀 네.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도 네, 마지막 한마디. 네. 저는 이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이 한 시기는 막을 내렸다. 풍요의 시간은 끝났고 절제의 시간이 왔다. 이제 물러날 것도 없고 이제 펼쳐진 상황이고 견뎌야 되는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주하는 거고 정직하게 적응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나오늘 작가님을 이제 보면 제가 팬심이라고 하는 게 저도 많은 그런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불필요한 소비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이 시스템에 저항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굳이 물건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넘쳐나요, 물건이. 주워서 써도 사실 막말로 쓸만한 것들이 많은 상황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패러다임 싸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지구 자원을 수탈해서 생긴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오히려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그 자본이 계속 주입시키는 그런 거에 같이 거기에 젖어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실천하는 이제 나오는 선생님이나 저같이 일상에서 계속 뭐 물도 아끼고 뭣도 아끼고 자원도 막 아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거지를 동양은 못하면서 쪽박을 깬다라는 말이 예전에 있는 것처럼 막 열심히 이러고 있으면 왜 이렇게 궁상을 떨어 라든지 그게 뭐야 없어 보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사람 귀를 많이 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뭐 농담처럼 아이돌이 이런 걸 전격 실천을 해줘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뭔가 이게 사회에서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이 실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열광하게 돼요. 우리 나오늘 작가님의 궁상스럽지 않고 사인해드릴게요. 네네 삶의 생존 전략으로서 나는 당연히 하는 거고 또 나는 저항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회에 그렇게 이렇게 저명한 분이 이제 나서신 1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되게 좀 희망을 찾는 거죠. 저도 나도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지 맞잖아. 같이 할 사람이 있고 같이 하잖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멋진 네네. 그쵸 궁상이라고 전혀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멋진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다. 에너지도 줄이고 그다음에 자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멋지게 이런 걸 실제로 보여주고 계셔갖고 저도 너무 아주 좋은 사례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댓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요. 정말 댓글이 많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일단 삐용님께서 삐용님 말투를 흉내내볼까? 선풍기 에어컨 없는 생활이 가능한가요? 노하우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요.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좀 짧게.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명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덥고요. 그리고 이 진짜 목수건, 이거 전 인류가 목수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수건 물 묻혀가지고 물수건 진짜 항상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있어요. 네네. 목수건을, 삐용님, 목수건을 하나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작가님이 지금 2층 옥상에 있는 집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거를 다 살아봤는데 정말 죽을 만큼 더워요. 죽어요. 그래서 잠잘 때 어떻게 자냐면 다 핫팬츠에 그 가벼운 런닝을 입고 아까 하고 계신 꺼즈를 물에 다 적셔가지고 팔, 다리, 허벅지에 다 붙이고 잠이 들면 에어컨 없이 일단 잠이 들어요. 그러면 잠들면 그 이후로는 몇 시간은 좀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새벽쯤에 깨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가장 열기가 식은 그 시간에 이제 정신이 좀 들죠. 그래서 굉장히 목수건은 또 그러면 이렇게 말라 있어요. 수건이 열기에.
그래서 거의 만만치 않으신데요. 네네. 선임쌤도 네네. 잠깐 아, 추가하면 네네. 네. 옥상이라서 우리는 옥상 없어서 못해 뭐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옥상에 있어서 뭐 욕조를 갖다 놓고 뭐 물에 들어가는 걸 하잖아요. 근데 제 아는 분도 아파트에서 베란다에다가 이제 물을 끼얹고 뭐 누워 있는다거나 이런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상황이 가능한 안에서, 그리고 저는 그 물을 버리지 않고 또 그걸 또 식물한테 물을 길어다가 다시 또 활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밀밀님께서 또 비슷한 이제 나오늘 작가님 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자제품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어떨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 가능할 것 같아요.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의 동참이 절실하겠네요. 일단 기업들이 어떻게 동참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업들은 요원한 네, 그냥 기업들은 계속 뭐 하시겠지만 저희가 안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적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또 희망적이 되었습니다. 또 밀밀님께서 또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기후 문제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이니만큼 의식 있는 정치가들을 선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밀밀님, 오늘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저희가 또 방송을 하나 했는데 거기서도 밀밀님께서 저랑 많은 카톡을 댓글을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직접 누구신지 한번 뵙고 싶네요. 예. 그리고 하나만 질문이 또 있어요. 송지원님께서 이미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 편리함을 포기할 수 있을지 당장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비겁하게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많네요. 예를 들면 비닐 사용 같은 것이요. 선택적 환경주의자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미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 가지씩 좀 늘려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송지원님도 저희랑 같이 소비를 좀 줄여나가는 생활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비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놓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비닐을 안 쓰게 하는 정책을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제어 정책. 네네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거면 그것도 산업으로 사실 연결도 되거든요. 아마 그거를 고민들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사실 모아서 얘기하면 나와요. 비닐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 네. 예. 같이 모여서 또 고민을 우리가, 좀 하면. 고민을 작당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예. 선임 선생님께서 조금 컨디션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말문이 막 트이셨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돼갖고 너무 안타깝네요. 괜찮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 선임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윤미님께서 우리나라처럼 식량을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들은 네.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런 이제 큰일이죠. 얘기를 대처 불가죠, 사실. 그래서 암담한 거죠.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 나라가 기후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너무 농업 정책이 엉망인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을 대우하지 않는 나라가 드물 정도로 인구의 6%도 안 되는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 6%도 안 되는 종사자의 90%가 70대, 60대 이상의 네, 이제 연세가 있어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는 분들이고, 심지어 지금 산업 우리 규모로서는 우리가 사실 면적도 없는 나라인데도 규모가 소농은 살기 힘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식량 주권이. 근데 우리나라가 그 쌀이 거의 90에서 100% 자급률을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100%라고 쳐도 이걸 포함해서도 식량 자급률이 26% 미만이에요. 23%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지금 밀 드시는데 밀이 수입 100%거든요. 우리나라 밀은 3% 미만이에요. 이것만 봐도 대책이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이제 육식을 또 원 없이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암담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생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체 나라가 다국적 기업, 다국적 식품 기업인데 미국에서 있는 뭐 이렇게 카겔사라든지 이런 데거든요. 근데 우리 뭐 사료라든지 대부분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요. 인식을 해야 대책을 세우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은 예, 작업을 해야 되고 우리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곤충을 단백질로 먹을 거리를 고민하는 뭐 일본의 청년들도 있고요. 요새 이렇게 생존 전략들을 많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주차장을 계속 건립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차장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밭을 심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소소하게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무도 호응도 안 하고 제가 합니다. 예. 어디 가서 테러 당할 지금도 지어주지 않는다고 제1 민원은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쵸. 도시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해? 라는 얘기를 하고 그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마저마저마예요. 우리 어떡하죠? 했을 때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게 좋겠다. 지금은 국내산을 많이 드시라. 그러니까 외국 수입산을 저는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산을 자꾸 찾으셔야 국내 것만 먹어야 생산 농가가 활성화되고 길러도 농사해도 되겠네, 수입이 된다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입 제품을 더 안 먹고 국내산 그리고 우리 밀도 계속 찾으시고 왜 우리 밀로 안 되나요? 우리 밀이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매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 수매를 안 해주니까 해야 장사를 해야 뭐 남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런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먹거리도.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댓글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언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이야기하면은 해결 방법이 다 나오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날이 한번 잡아서 같이 모이는 날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원래는 저희가 한 달 동안 실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아갖고 각자 좀 열심히 해서 다음 달에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장희 행복누림 도서관 관장님을 모시고요. 아까 저희 추천 해서 책 선물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기후위 관련해서 좀 집에서 읽으면 좋을 책을 좀 소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 좀 모시고 책 소개 듣고 그 다음에 추천까지 같이 이어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들어와 주세요 관장님. 아이고 오늘 이렇게 네 같이 이번 자리 네 분 마련해 질문자분들 주셔서 사다리로 네 추첨을 분이군요.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다리를 좀 채워주시면 네네. 네네. 좀 보이게 빨간 펜으로 할까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네 분이 지금 당첨이 되셨고요. 여기서 두 분이죠? 네. 네. 그렇게 애매하게 그으시면 곤란하죠. 이게 좀 애매한가요? 민지 RNG 이렇게 네네네네. 몇 개 더 하셔야 될 것 몇 개 더 할까요? 이렇게도 거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사선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다리 사다리를 안 사는 사다리를 저희한테 맡기시죠. 안 되겠네요. 우리 나오는 작가님한테 이런 형이상학적인 사다리를 그리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사다리에 긋는 동안 책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여주세요. 두 권을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책은 나오미 클라인의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재앙 대 그린 뉴딜. 이 책은 지금 기후위 시대에 겪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래도 끝에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경제보다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패러다임을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네. 책이고 어른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자벨 토마스라는 분이 쓰는 이 책은 지구를 시원하게 해줘요.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작은 실천들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데 작은 힘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하나 내용을 봤던 것 중에 되게 좋았던 게 옷을 간편하게 입어라. 패션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옷을 과하게 사지 마시고 뭐 마크 저커버그인가 시어스 하나로 사는 그런 필요하지 않다면 옷을 적게 입는 것도 그러니까 적은 옷을 가지고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 소개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두두두 좀 해주시겠어요? 예. 사다, 제가 하나요? 네. 저도 이것도 또 떨려서 대표님한테. 관장님이 자, 해주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관장님이 빨간 해주시고 줄로 제가 제가 쳐드리세요. 말씀드릴게요. 안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잡으시고. 네, 제가 잡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삐용님.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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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위로 가야 되는 거 맞나요? 아래로 가나요? 아래로 이거 어떡하죠? 와, 이거 어떡하죠? 삐용님, 아이고. 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계란짓을 이 목수건. 목송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밀님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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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밑으로 가야 밑으로, 되나요? 밑으로. 네네. 죄송해요. 무리를 일으킵니다. 네, 따단 따단 따단. 네. 아날로그가 참 재밌네요. 네. 네. 쭉 어디로 갈까요? 당첨.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쪽으로. 따단 길이 따단 많습니다. 따단 따단. 오. 아이고 안타깝네요, 윌맨님. 이게 무슨 이렇게 해서 꽝 두 분을 걸러내셨습니다. 자, 두 분은 안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예. 네, 송지연님이랑 네, 이은미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꽝만 걸러낼 수가 있는 제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떡하지? 오늘 아주 깨알같은 재미를 주셨네요. 예. 이 송지연님이랑 이은미님은 예, 도서관에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화하셔서 어떻게 받을지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좀 이제 내용이 많아서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원제는 갈색 계절이라고 해요. 이 몬테나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겨울과 봄 사이, 결빙과 해빙 사이에 시간이 딱 멈추는 때가 있다고 해요. 이것을 이제 5번째 계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계절에는 눈은 이제 녹기 시작하지만 봄이 올 조짐은 보이지 않고 땅이 이제 여전히 갈색이라고 해서 갈색 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제 이 갈색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런 우유부단함을 끝내야 하겠다라고 지금 이 저자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야기, 인류와 지구에 닥친 시련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일까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주